자, 오늘은 트럼프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걸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엊그제 방송했던 중국 반도체와도 깊은 연결성이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 트럼프가 지금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중국에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뉴스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압박도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합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은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곧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얻게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고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까지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한해서 1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지금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강행 결정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런 변수와 사항이 엮여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게 이러한 관세 폭탄을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관세 폭탄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그 속내를 우리가 한번 깊게 이제 여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은 지금 세계 벤처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스타트업이 올 2분기에 벤처 캐피털에서 조달한 투자금은 전 세계 벤처 캐피털 투자금의 무려 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스타트업이 받은 투자금은 전체의 35%를 차지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이 두 나라가 받은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은 벤처 투자금을 흡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마무쌍하게 많은 스타트업의 투자금을 흡수한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부문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트파이낸셜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 홀딩스, 사모펀드, 위버그 핑커스, 캐나다 연기금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등으로부터 14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엔트파이낸셜이 받은 투자금은 단일 기업이 받은 벤처 투자금 중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엔트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1,500달러 이상으로 재평가가 됐고요. 세계 최대 스타트업인 미국 우버 기업 가치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배경으로 이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러한 계획이 현재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행정명령은 바로 중국 제조 2025의 계획을 현재 정조준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년의 제조업의 의미는 바로 IT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중국 제조업 수준을 독일이나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하고요.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 제어 로봇, 항공 우주 장비, 해양 장비 첨단 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대 전략 산업으로 중국 제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새끼들 많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모든 게 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이 저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업, 그 다음에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AI 시스템을 극도로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저러한 계획들을 다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지금까지 중국은 어떻게 성장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저기술력과
저노동력, 단순 노동력에 의존한 이런 제조업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를 환골탈퇴하고 싶다 이거죠. 이제는 저런 계획을 통해서 고기술력,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 강국으로 이제 우린 전환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게 바로 저놈들의 목표고, 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적인 이 시스템이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인터넷 플러스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정책과 결합된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 이게 바로 새로운 중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동화 공장입니다. 우리가 저기 뭡니까 킹스맨에서 봤듯이 기계가 모든 것들을 찍어내고 생산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중국이 저 계획을 통해서 적용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자, 스마트 제조업, 이거 솔직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걸로 독일이 가장 최초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운동으로 저 시스템을 진행했고요. 자, 스마트 공장처럼 IT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혁신하자. 이거는 현재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것도 거의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중국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제조업 강대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어디로 파고 들어갔느냐? 바로 중국 제조 2025의 계획에, 이 계획에 딴지를 건 겁니다. 자,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러한 관련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현재 중국 정부는요, 거대한 규모의 국가 소속 기업과 국책연구소를 총동원을 해서 이 자본과 기술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재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당 분야 기업들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과 세금 혜택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보조금과 혜택을 중국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현재 강력한 법과 규제로 현재 이제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이러한 이제 흐트러진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주고 있는 혜택과 특혜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런 혜택이 바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자,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서 저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일정 비율로 합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기술 이전까지도 해야 됩니다. 외국 기업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라는 어떤 강요적인 어떠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중국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걸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큰 우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안 그래도 막무가내로 중국은 지금 기술 멋대로 탈취하고 짝퉁 만들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금을 흡수하고 거기에다가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반강제적으로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러한 중국의 저러한 짓거리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니놈들한테 우리가 공짜로 지식재산권을 주면 되겠어?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아.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스페셜 301조라는 쪼꼬 카드를 꺼내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자, 스페셜 301조는 바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조항입니다. 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부담되는 정책과 그런 관행을 보유한 국가를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 조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규제 조항이라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지식재산의 무역 분쟁으로서 어디가 가장 또 크게 피해를 입겠습니까? 결국은 또 한국이에요.
한국은 저들 뱃살에 깔려가지고 압박돼서 이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미의 박 터지는 무역전쟁, 과연 중국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이제 기세를 펼치고 있는데 승리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에 따른 대답은 제 생각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미국 경제를 일단 봐야 됩니다. 자,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즘에는 실업률까지 안정되었지 않습니까? 자,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자, 지난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대중 수입액이 보니까 5,055억 달러네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겨우 1,299억 달러입니다. 자, 수입액의 차이만 보더라도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품의 규모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쉽게 말하자면 주고받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드머니 수준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국은 미국에게 각종 기계류, 전자제품, 의류, 어쨌든 공산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뭘 수출을 하고 있냐? 중국에 거의 농산물 중심입니다. 자,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미 수출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겠지만 중국은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인다면 바로 올라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료 가격이나 식료품 물가가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올 건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그전에도 늘 이야기했던 식품을 이용한 경제전쟁의 승리였다. 진정한 무기를 들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식량을 이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자,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약점이라는 거죠. 자, 중국이 미국의 수출의 의존도는 18.4%에 이르렀는데요.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4.5%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게 대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 싫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트럼프의 맞불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카드로 꺼내느냐, 바로 특허입니다. 자, 미국을 넘어설 정도의 거대한 세계 1위 특허 보유국으로 중국이 새롭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삼성도 이러한 특허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의 특허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무려 440만 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이건 10배 이상의 규모의 특허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이런 제조사들, 특히 반도체 제조사들은 더욱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한 관리가 안 돼요. 저놈들 보세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태천만별이야. 지금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특허, 중국의 특허 누가 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의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이 일단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고 저놈들이 다 빼갑니다. 일단 누구 건지 중요하진 않아. 자기 중국 거라는 게 중요하지. 자, 현재 한국 IT 기업들이 이런 중국의 특혜 침해에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의 전쟁과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경쟁의 시스템이 엄청나게 지금 심화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저기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놈들 스스로가 중국에게 기술을 지원해주고 지금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자, 이 반도체 뉴스를 보십시오. 미국 퀄컴이 중국에 아낌없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IBM, 마소, 구글, 인텔 뭐 이런 미국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열심히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적인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는 자꾸 쳐박아 중국에, 중국을 자꾸 제재하고, 자꾸 이렇게 옹재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퀄컴이라든지 IBM, 마소 뭐 이런 미국 기업들이 무턱대고 기술 지원을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멋대로 그 기술 가지고 예전처럼 짝퉁 만들고 뭐 만들고 말도 안 듣고 개판 칠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자, 중국을 통해서 이 권력자들은, 검은 권력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긴 한데, 문제는 가만 놔두면 지들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고삐 풀린 망아지를 마음대로 못 날뛰도록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지식재산권 카드의 용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을 니네 중국이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게 해주겠다. 다만 우리가 그 키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는 마라. 그리고 트럼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아래서 미국 기업은 안심하고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자, 너희들 멋대로 지랄하지 마. 우리가 지켜본다. 자, 뭐 이런 의미가 매우 깊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넓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드. 자, 우리는 사드를 북한의 핵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찌라시를 뿌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드의 의중을 의심하고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트럼프 뭐 전쟁하겠다, 북한하고 싸움하겠다, 그리고 뭐 한국과 남한의 뭐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줘 가지고 사람들이 사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또 그런 시나리오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드 설치의 명분을 일단 저들이 심어줬지만 다 아시다시피 결국 사드는 지금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사드는 유독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추가적으로 사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드들의 위치를 보면 전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설치다, 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사업이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잠깐 깜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중국이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던 바로 1대1로 사업입니다. 러시아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조심히 손을 얹었었죠. 중국판 유라시아, 즉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런 실크로드 계획을 중국과 러시아가 조용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미국이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분명히 이렇게 표시하려고 했는데 저 유라시아 계획을 쉽게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속적으로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 압박을 줌으로써 결국 뭘 가져왔느냐? 1대1로 계획을 자신들이 직접
통제 관리함으로써 이 사업에 관여하겠다, 이러한 벌써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나열을 해보자고요. 자,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렸던 이유, 제조업도 열심히 끌어올렸던 이유, 그것은 중국에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우열에 서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지식재산권과 관세 폭탄을 중국에게 카운터로 날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러한 나라의 이미지까지도 거의 쓰레기로 몰고 갔죠. 외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드를 설치해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새롭게 사업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 특히 1대1로 사업을 해방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뺏어온 것, 이 모두 다 바로 중국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일단 둬야 되기 때문에 벌였던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동화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대하게 성장할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대로 둔다고 해도 강아지가 개로 성장해서 주인을 물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래도 하지만 개가 주인을 물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미쳐서 갑자기 광견병 걸려서 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가 난폭하고 힘이 센 개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목줄을 치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통제해야 할 카드를 만들어놔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중국의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결국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트럼프는 확실히 지금 이러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또 그러한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실행해 나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단일 정부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신세계 질서는 음모가 아니라 이미 아젠다 2030에도 나와 있던 계획이죠. 자, 1954년 엘리트들은 네덜란드 우스터빅의 빌드보그 호텔에서 비밀회의를 가지는데, 비밀회의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자, 무역협약에 가면을 쓰고 일단 유럽연합이 조직이 되면, 자, 유럽연합 조직 됐죠? 그 다음으로 북미연합과 아시아연합도 조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북한의 역할은 이 핵미사일을 통해서 아시아 경제를 점진적으로 침체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시아 경제를 많이 조율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갑자기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결국 그게 아까 말했듯이 신세계 질서의 연합이라고 말했죠. 이런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나는 보통 국가로 이 북한을 만들고 싶어, 이제 우리 다같이 하하 어깨동무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이거 정말 웃긴 시나리오라니까요. 에? 갑자기 우는 애가 갑자기 웃어버려. 이런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지식재산권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뭐 어느 정도의 관세 폭탄을 먹이죠. 예를 들면 중국만 집중적으로 관세 폭탄 먹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냐라는 거를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통제에 들어갈 때쯤 이제 북한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연합을 위해서 교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늘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새로운 연합의 질서가 이제 구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진행 중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